뭐 무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뭐 제가 그 생수 강의를 맡은 그 장우필 변호사입니다. 저 뭐 간단하게 한 1분만 저희 소개하면 저희는 이제 법무법인 영지는 이제 그 역삼동에 이제 본사가 있어요. 21명 정도 있고 변호사가. 저기 여기는 변호사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이한테 이제 김소원 변호사 13년, 14년, 저는 21년 차. 그리고 여기 직원 7명, 14층에 주로 쓰고 3층은 그냥 좁은 것 개인 서재처럼 쓰는 방이고 여기는 이제 이런 집단 강의 소송이나 이런 걸 제가 전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뭐 작년에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이런저런 뭐 강의실 겸 뭐 이렇게 쓰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 거고 오늘은 그 유튜브 제가 그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제 친구가 이제 그 해운대에 밀리브 패러그라프라고 그 비싼 데입니다. 그래서 뭐 좀 좋은 거는 로열 그 뭐지 제일 위에 꼭대기점 그런 거는 20억도 더 하고 평소도 크고 내 친구가 받은 거는 그런 것도 아닌데 또 14억이고 그냥 부가세 빼고 12억 8,900이거든요. 어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이래 보니까 제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에 생수를 너무 많이 받아놓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뭐 어디서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뭔가에 대해서 좀 이거를 어쨌든 소송도 지금 보면 2024년 4월 달에 마복 그 로에스트 그게 처음으로 4월 달에 스타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6월 달 뭐 이렇게 지금 그 정세 최재남 변호사가 그걸 들어 좀 약간 선구적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올 10월 달 그 10월 14일 이후 되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말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핫 이슈로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 2, 3탄은 그냥 일반인을 위해서 이제 그냥 이거 나중에 이런 생축에 대한 논란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뭐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 뭐 어쨌든 강의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뭐 강의 안 해도 뭐 이렇게 쭉 편안하게 좀 설명을 하는데 뭐 오늘 강의가 이제 좀 한번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재판으로 하면 재판이 사기 분양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아파트 사기 분양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아파트 사기 분양을 승소하는 확률이 높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재판을 하면. 그래서 지금 무슨 사기다 아니면 표시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부딪히는 것이 너무 제가 좀 법률가를 볼 때는 확률이 낮은 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모아놓고 답답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단소송 한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굳이 서둘러서 이걸 좀 해야 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어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법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마곡이 지금 이 오피스텔로 부장 전환을 하잖아요. 그 첫 소송을 그 서울시장이 오케이 하니까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뭐 오피스텔로 부장 전환 시켜버리니까 야 이게 떠들어야 이제 뭐 행정 정치권도 움직이고 뭐 하는구나 재판을 이해관계인이 이제 다수가 이해관계되다 보니까 정치권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가만히 쓰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도 뭔가 이게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럼 떠드는 방법이 아주 맨날 데모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소송이라는 구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지금 생수기 한 10만 3천 세대 정도 10만 3,500세대인가 정도가 분양돼 있는데 올해 내년에 그 12,000세대 더해요. 그럼 지금 뭐 이렇게 인허가 받아놓은 게 9만 세대래요. 그럼 지금 11만 5천 세대는 이런 논란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해서 등기를 치고 들어가 있는 세대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세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소송을 하느냐 아니면 위수 땅 관리를 가느냐 막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위수 땅 관리가 최악의 수라고 봐요. 제 할 말에 될 게 위수 땅 관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게 어떤 분들은 또 들으면 이것도 뭐 전국적으로 나중에 또 오픈될 수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돼요. 왜냐면 위수 땅 관리 업체나 업자들 입장에서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제일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다 감안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1시간 정도는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뭐 잘 안 들어보시는 강의 내용을 지금 이제 유튜브 뭐 일반적인 내용 말고 법률 전문가가 법률에 관한 얘기를 1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 내지는 이제 전문 상담을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상담을 하면 55만 원 받아요. 보통 1시간. 보통 3시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소개한 정동환 사장님이나 뭐 이렇게 일반인들 상담료 내라고 하면 우리 여기도 상담료 내면 물론 또 불편하게 10만 원을 내라, 5만 원을 내라, 얼마를 내라 했는데 여기 상담료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제 변호사로 좋은 취지 그리고 이 일이 좀 제 주장이나 제 생각이 동일하시면 뭐 재판을 또 맡아서 해볼 생각을 하는 걸 전제로 그냥 상담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 오늘의 얘기는 크게 보면 두 꼭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수분양자는 입장에서 이 사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금 아크로비스타 사는데 아까 말한 빌리브 패러그래프를 받아 14억짜리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다. 이거 나 어떻게 할까? 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우선은 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분양자일 때 나 입장에서 모든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전체 판을 이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이 PF 사업은 전체 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나는 억울하고 뭐 옛날은 뭐 소시민이고 뭐 사회적 약자고 억울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복지 정책 해달라 이럴 때지. 또 내지는 재판에 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난 말 별로 못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정치는 하려고 하니까. 또 법은 법대로 하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법치와 정치의 영역에 대한 이걸 접근하는 두 트랙에서 구조를 이해 못하고 접근하면 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 구조가 한번 잠깐 보시면 개발 사업에 대한 구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크게 좀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신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발 신탁, 담보 신탁, 관리 신탁.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 토지 신탁이라고 해요. 부동산 관련 토지 신탁. 업계 용어로 전문가들끼리 관토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토지 신탁을 체결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계약서나 다른 자료를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대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관련 토지 신탁이라는 사업 구조예요. 그중에 시행사도 있고 나는 어쩌다 보니까 분양 계약을 해서 수분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이 리그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관련 토지 신탁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관련 토지 신탁은 관리를 해준다는 게 누가? 신탁사가.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사업을 이제 만약에 시행사가 내가 시행사예요. 내가 시행사인데 시행사는 되게 돈을 많이 갖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어디서 빌려서 땅 사서 아파트 짓거나 뭘 지어서 팔고 수익 남는 거 이익 받는 디벨로퍼예요. 디벨로퍼란 말이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법인 하나 만들어서 대부분은 이 법인에서 사업 하나 하고 끝나면 청산시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러는 거죠. 대부분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시행사가 잠깐 내가
이 예를 들면 지금 이 현장은 이제 서면이잖아요. 서면 이제 그 교보문고 옆에 좋은 그 중앙대로 옆에 딱 땅을 이렇게 딱 이제 해보자. 원래는 거기다가 이제 주상 복합을 짓든지 상업 지역이니까 그런 걸 짓는데 어느 날 지금 아파트 규제가 왕창 됐대.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12년도에 2022년도에 당선됐어요. 2006월 달인가. 그럼 문재인 정부까지가 그 앞에 5년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 규제가 본격적으로 막 되면서 2019년, 20년, 21년 그때 뭐 폭발적으로 대출 규제부터 해서 나가고 중간선이 막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규제책이 27개가 막 쏟아졌잖아. 그러니까 막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강남에서 이게 교회로 이렇게 이제 뭐 지금 말하면 노도강부터 해서 뭐 이렇게 쫙다 퍼져나갔고 노도강이나 이런데 마용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용성 노도강에 있던 사람은 또 교회로 옆으로 또 쫙 퍼져나갔고 거기 있던 사람은 또 이제 뭐 빌려로 퍼져나갔고 그런 사태를 염두에 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그거 지행사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했어요.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해? 땅을 사야 돼. 땅을 사려면 돈이 있어요. 난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잖아. 빌려주는 데가 제주단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대주단이 이 신탁, 여기서는 신탁 원부를 나중에 보셔야 돼요. 등기소에 가면 신탁 원부를 볼 수 있는데, 신탁 원부를 착착 읽어보면, 이게 지금 지행사와 대주단하고 지금 여기 이런 시공사와의 관계를 한 며칠 엄청난 페이지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정도의 뭐 책, 그걸 차차를 읽어봐야 이 사업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이거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돈 벌려고 앞에 쓴 사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받고 돈을 회수하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또 돈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사하시고 돈 받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분양자들은 그 중에 한 완오브 됩니다. 여러분들 N분의 1로 들어와 있는. 그럼 누가 세 사람의 사이를 제일 규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규율을 하려다 보니까 누구를 세웠냐? 신탁사라는 걸 신탁법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신탁자다. 지금 하나자산신탁이잖아요. 아니지. 한국 자산신탁이죠. 공화신탁, 뭐 국제신탁, 무슨 신탁사가 많습니다. 여기는 한국자산신탁이라는 데가 했어요. 요새 교보자산신탁, 쭉 많은데 어쨌든 신탁사라는 게 하나 등장했는데 여기 지금 원 디벨로프먼트 뭐 이런 거 여기 시행사잖아요. 제1차 디벨롭 여기 시행사 1위거든. 자, 시행사는 말 그대로 사업을 내가 하는 거예요. 땅 사서 돈 빌려서 아파트 지어서 팔고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럼 공사를 하는 사람이 시공사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우건설. 대우건설하고 시행사는 원래는 이렇게 성향은 이제 계약 구조를 이해해 보십시오. 공사 도급 계약, 도급이라는 건 공사를 지어준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걸 지어주는 공사 도급 계약을 시공사와 한 거고 대우건설하고. 대우건설 하는데 사업 구조가 옛날에 사업 구조는 시행사가 있고 신탁사는 그냥 신탁만 하고 사업 주체는 시행사라고 세웠어요. 근데 시행사 앞에 세우니까 막 자꾸 번거롭고 정산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뭐냐면 신탁사를 분양자, 사업 수탁자 이런 시행 수탁자 내지는 이 사업이 시행이거든요. 개발 사업. 시행 수탁자, 수탁이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분양 계약을 이 사람이 신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관리를 하니까. 여기 관리 개념은 기한은 사업 약정 시작일부터 입주 준공, 사업이 끝날 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고 앞에 내세워서 신탁사가 관리하면서 앞에 이 주체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신탁사는 이거는 사업 위탁자라고 내놓는 거예요. 시행 위탁자. 뒤로 빠진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시행사하고 신탁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탁사는 신탁 수수료만 받고 그냥 관리해주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수수료 받고서 그냥 장사하는 사업하는데
그럼 이게 무엇신탁 있고 국제신탁, 무슨 요거자산신탁, 쫙 신탁사기 경쟁업체 아니냐. 경쟁하는 데서는 신탁은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따라서 해주는 일인 거예요. 대리인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자 내가 신탁사 입장에서 봐보세요. 그래, 신탁사 입장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탁 원부에서 제일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선 수익분야를 지금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 돼 놀라서 이거 잘 못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 사업을 자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야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내가 어찌어찌가 결심이 있어요.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다인건설이 지은 게 있어요. 다인이 지금 뭐 국회 청문회도 나오고 다인건설이 대구 하다가 엎어져가지고 가다가 마른 것도 있고 창원 용현동에 다인건설 지어서 분양이 다 안 된 거 있고 서면에도 있어. 제가 뜨다 보니까 수분양제 이런 집회를 이런 소송을 다인 그 용현동 창원 용현동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서면 다인 로얄 필리스도 있어요. 그걸 두 개 그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 엎어지는 여러분이 최악은 뭐였냐면 돈을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까지 서 있는 상태에서 저기 엎어져 버리면 시공사가 다행히 묻어나 버렸어. 다른 현장에 돌리다. 그럼 뭐 현장은 내 계약금 중도금 계약금은 어디에 넣어버리고 중도금은 벌써 내가 대출을 떠안는 상태에서 난 빚이 있는 상태인데 야 부동산은 집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 그게 공매로 날라가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계약금 중도금을 넣어놓은 채무를 안는 상태인데 장도는 내가 낸다 만다지만 결국에는 그 공매를 해서 부동산은 붕 떠버리면 부동산은 실체는 없어지네. 난 빚만 따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에 가고 청문회하고 난리나 있는 거예요. 그럼 최악 상태는 여러분은 대우건설이 다 지었잖아요. 그건 1단계의 리스크를 벗어난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신탁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우선수익권이라는 건 이게 가다가 엎어졌을 때 돈이란 건 대주단이라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안전하게 공감하고 이자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엎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다가 어떤 이유로 간에 뭐 공사를 짓다가 망할 수도 있고 아니 이런 장갑을 놓고 분쟁이 생겨서 입주가 안 돼서 공사 도급 계약을 하니까 여기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장갑이 안 들어면 공사비가 밀려요. 그럼 연체이자가 이렇게 서로 붙으면서 이 시행사가 망해버려요. 망할 확률이 커져요, 지금. 운이 나쁘면. 왜? 시행사는 돈을 빌리는데 이렇게 대주단에 토지 대금, 공사 대금, 이런 각종의 돈을 빌려야 누구래. 내가. 대주단이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옛날에는 1금융권에서 막 들어갔어요. 1금융권은 우리은행 무슨 뭐 하나은행, 국민 이런 데 들어가서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경기가 확 한번 꺼졌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한번 확 꺼지니까 모르겠어요. 시공사가 다 엎어져 버렸어. 부도가 나버렸어. 그때 IMF 부도가 나니까 결국엔 집단은 부동산에 대해서 안 팔리니까 이걸 어떻게 천다 이러면서 1금융권에서 몽청 다 못하게 막았어요. 그게 안 해 못해요. 지금 1금융권은 아니에요. 그 대신 들어온 게 정권사, 보험사 뭐 이런 사람들이 컨소시엄에서 들어와 있는데 사업 구조. 그런 상태에서 자,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는 이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대주단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실제 공부를 보시면. 그다음 두 번째가 누구겠어요? 공사를 했는데 돈 못 받는 사람은 뭐? 3순위는 기타 이해관계이고 맨 마지막에 누가 하겠어요? 이해가 돼요? 어쨌든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구조는 야 나는 이게 수분양조고 분양조 시행사하고 둘이 지금 이거 둘이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좀 해다오 말고 너 대신 신탁사가 맞다지 너 신탁사 요의 구조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뒷면에 가려져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신탁사 입장에서 수분양조 이거 별로 아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다 빌려줘서 수백억 수천억이 돈 빌려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이.
그게 대주단이 지금 신탁사 보증권사들이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뒤에. 그 1순위가 다 컨소시엄 다 있어요 진짜. 그 1순위는 보호를 하고 어떻게 망했을 때 2순위는 공사비 못 받으면 공사비 챙겨줘야 되는 공사비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 그 돈을 가져요. 그럼 이해관계는 또 시행사한테 뭐돈 이런 거 말고 이것저것 돈 빌리거나 뭐 이해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행사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나는 나의 시기가 신탁 원법이 좀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야. 수분양이야. 수분양 원래 정상적인 건 이걸 다 이렇게 하다가 잘 될 때는 뭐 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P가 붙는 게 플러스 P가 붙어가지고 잘 팔리고 전매하고 이러면 제일 좋은 구조인데 그러면 수분양도 골치 아픈 거 이런 경우를 전제로서 사업을 가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게 뭐 마이너스 P가 붙는 상황이고 지금 잔금을 낸다 만다 이런 소리 붙었을 때 수분양자의 시기는 어떻게 보장하느냐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신탁 원골 대본 보면 다른 이해관계인에 앞서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우선 보장한다. 이래 돼 있는데 다른 이해관계인의 앞선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아직 제가 보기엔 판례가 대법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가다가 보면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다 합의를 못 끝내요. 다이노얄 팰리스건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소송 한 명, 우리 제가 거의 30명, 27개인가 맡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쪼개져서 합의 보고 뭐 들어가는 사람, 뭐 중도금 은행만 갚는 사람, 등기 치는 사람,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 한 명 남았어.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1심이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의를 보고 나머지는 합의를 하고 좀 깎아줬어. 그래서 깎아주고 다 대부분 다 들어가고 한 명은 이 소송이 좀 불리합니다. 이건 그런 구조가 또 떨리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수분정지의 시기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제가 볼 대법원 판례가 아직 안 나와 있다. 이해관계 묘하게 돼 있다. 이걸 먼저 보호해버리면 대주단이 지금 이건 누가 제일 이해관계 대주단 시공사를 보호해야 되는데 수분정지를 앞에 다 보호해버리면 갈 돈이 없어진다. 갈 돈이 어디를까지 보호해줄래? 중도금까지 보호해줄래? 잔금까지 보호해줄래? 계약금만 할래? 위약금을 보호할래? 어디까지를 어떻게 해? 그게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것이 우선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자, 나 수분정지가 입장에서 보세요. 이제 다시 저는 시행사 내지 신탁사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이게 또 많으니까 앞에 대행사라는 걸 세웠어요. 분양 대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리치클럽인가 뭐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분양 대행사가 있고 시행사가 여기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 겸 분양자 신탁사가 있고 이렇게 계약서에는 시행사 분양 대행사도 안 나와 있어야 돼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대우건설이 지금 안 나타나는 건 대주단 분양 대행사는 안 나타나는데 은행이 또 하나 있잖아요. 돈이 여러분 이해해야 될 건 분양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거잖아요. 계약금은 계약시 부담으로 10%, 중도금은 은행 대출해서 이게 대개 뭐 50%도 하고 60%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50% 하는 것 같아요. 50%. 잔금은 입주 시에 40% 이렇게 계약을 해놨잖아요. 근데 분양을 하는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이 많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10% 중도금 60% 자꾸 내라 이렇게 하면 돈을 자꾸 중간에 막 내면 이걸 잘 사겠어요? 잘 안 사겠어요? 잘 안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중도금을 무이자라고 이름 하지만 부분로 입주 시에 부담하고 부분로 하는 그걸 은행이 대출 계약을 이렇게 하게 하고 이 수분양을 여러분들이 대출 계약 해놨죠. 대출 약정서. 그러면 제일 큰 이쪽에 또 하나 중요한 이해공개 뭐예요? 그럼 은행이라는 분하고는 나하고는 지금 이 은행 어느 은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옛날에 1금융들은 은행에서 지금 입주할 때 되면 1금융권이 붙어요. 저리로. 중도금 대출할 때 1금융이 지금 안 붙고 저축은행 신협 이런 데서 새마을금고가 붙어요. 1.5 금융이라고 하는 데가 붙어요. 지금 은행에는 은행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되게 붙는다고 지금 사업거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대출 계약을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해야 되는 건 나중에 이제 다 이해.
법적인 얘기를 하면 좀 이야기하면서 한번 정리를 싹 할 텐데 큰 이해관계를 잘 정리해줘. 은행은 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돈을 빌려줘요. 뭘 보고 빌려줘요?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지어지면은 내가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순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주당 입장에서 1순위로 넣어주겠어요? 안 넣어주겠어요? 너희는 모르겠고 네가 대출을 60%를 해주든 50% 해주든 네 알아서 네가 누가 하든 네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거를 네 그러면 우리 대주당 안 빌려준다. 내가 돈 빌려주겠어요. 우리가 제 1순위 돼도 지금 돈 빌려주는데 저게 잘 지을지 못 지을지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자 그거 얼마 받으려고 하다가 뭐 7% 8% 받으려다 홀딱 망해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시공사 때도 한번 풀었겠어요. 공사해주고 이거 공사하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은행은 뭐 어떤 상황이겠어요? 은행은 어떤 상태겠어요? 원장사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받을지 뭐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세우겠어요? 돈 빌릴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대출 계약을 세서 니 갚아라. 안 하면 여기 연체한다. 그리고 돈 안 갚고 뭐 3개월째 넘어 우리 그냥 이렇게 실용불량을 만든다. 이렇게 압박을 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차주가 지금 만약에 아주머니 가정주부도 있고 외는 학생도 있고 20몇 살짜리 지금 돈 안 버는 지금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이 계약으로 막 붙을지 한 8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 붙을지 모르잖아요. 나는 분양 계약해주는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50% 예를 들어 평균 한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27평형 뭐 이게 33평형 40평형 27평형 이런 거잖아요. 33평형 잡으면 그 돈이 뭐 한 4억 가량 되는데 그럼 50%면 2억을 빌려주는데 이 대학생 보고 빌려줄 수도 있고 지금 아줌마가 지금 무직인 가정주부 보고 또 빌려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돈 파산해버리면 돈 못 받잖아요. 은행이 그런 장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연대포장을 마시는데 어디부터 세우겠어요? 자, 시행사는 사업하는 사람이 내 돈 아무 속된 말로 불알 두 쪽 가지고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데 보증서란 뭐 써야 되겠어요? 안 써요? 선다면 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거야. 그럼 시행사는 뭐 안 되면 뭐 퍼지면 파산했고 뭐 사기만 안 치면은 갚고 안 가고 파산 뭐 법인 파산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끝나는 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산을 장담 못한다고 재산이 없을 수 있다. 아니 맨 끝에 봤는데 이게 아파트 경매가 되든 마지막 공매가 되든 아무것도 못 봤는데 뭘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건 자산의 능력이 있는 다인을 돈 납부리면 다인을 그래서 금주도 높고 여러 엄청나게 있는 대우고질이라는 걸 붙여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 시공사 천천한 놈을 붙여야지 너가 다인 같은 거 짓을 하면 난 망하잖아. 예? 이해가 돼요? 책임도 뭐 여기 시공사는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직업보장이라고 그랬어요. 기존에 직업보장은 뭐냐? 엎어지면 빚을 떠안는 거야. 아예. 빚을 떠안는 직업보장을 하니까 뭐였어요? 이쪽 그 은행들이 엄청나게 이 시공사들이 다 부실이 다 버렸어. 엎어져 버렸어. 시공사들 그래서 뭐 부도나고 뭐 연들 시공사들 엎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직업보장은 사라지고 책임 준공이라고 해서 공사를 준공하는 데까지 가는데 다행 같으면 준공을 안 시키고 엎어졌고 대우건설 이러면 다 해서 준공이 된 상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연대보장을 세우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수문양자도 찾으세요. 시행사도 찾으세요. 여기 찾았을 연대보장 쓸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주단 안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신탁사가 쓰겠어요? 안 쓰잖아요. 그럼 어디서 유행하게 보니까 수분양자하고 시행사하고 이 돈 빌리는 사람이고 이는 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게 시공사가 이쪽 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사업을 하는데 시행사를
시공사 입장에서 자기가 끌고 가면서 계속 시행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21년 쪽 부동산 건설을 이쪽 개발 사업하는 쪽 시행사 고문 변호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처럼 수분양자 창 녹화로도 해보고 망패 역할도 이렇게 해보면 시행사가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일회성으로 이제 어느 날 와서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로비하면서 좀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한 번에 거치는 시행사도 있고 어떤 거는 이 시공사가 그 이해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이 관계는 지금은 정확하게 몰라요. 좀 지나면 나중에 알려져요. 자, 그럼 어쨌든 이 구조는 이 정도 설명한 상태에서 자, 이해를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요. 이해관계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시공사 어딘지 하고 분양 대행사하고 신탁사하고 시행사 요 정도만 지금 알고 있는데 보니까 대주단이 있고 대주단의 권리가 제일 중요하네. 엎어지면 이게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잔금 안 내고 소송에 붙어서 계약에 뒤에서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엎어져서 빠그러지면 이게 공매로 간단 말이에요. 신탁은 여러분들은 은행 대출 안 갚으면 경매로 가요. 신탁 사업의 물건이 돈 안 갚으면 공매로 가요. 그래 공경매로 가요. 시중에서. 공매로 가면 순위에 따라서 배당하는데 나는 이 어느 순위에 들어갈까? 내는 뭐예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60% 넣은 상태에서 나는 이 리그에 쉽게 말하면 공매 리그에 내가 배당 순위 몇 순위로 배당받아야 되라.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 공매에 있어서 내가 배당을 수분양제 수위를 이 순위에서 우선 수익권제 지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규정은 대부분 앞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신탁 공부를 정확하게 안 보니까 뭐 그거 옥산에 줬는데 제가 출력해 보니까 이 글씨도 조그맣고 제가 뭐 이거 안경 벗고 봐도 잘 안 보이고 나중에 그 신탁 공부도 여러분 뭐 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 정도 신탁 공부를 봐야 되는구나.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뭐 작게 써도 읽으면 읽기는 읽어요. 중요한 부분만 쭉 읽으니까 못 읽었다는 게 읽기는 읽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에 있는데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조는 이해된 상태에서 그럼 다시 근거검증장 이야기 구조는 이해가 됐죠. 요것도 잘 이해해야 결국에 재판은 법적으로 다투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데모하고 뭐 억울해 뭐 어쨌든 뭐 하고 저 하고는 나중이고 법은 자 여기까지 법이 있어요. 적용된다고. 지금 이 분양 계약서 내지 분양 요새는 세대가 커지면 인터넷에도 공고문 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나고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공고문이라고 해서 분양 안내문 같은 게 있어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인터넷 착착착착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분양 계약서에 세 가지는 좀 보이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자 공동위생법은 이게 2012년도쯤에 생수기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했어요. 이게 옛날에 그 생수기라는 게 나온 게 옛날 서울에 제가 집이 그 아크로비스타라고 그 서초동에 살아요. 옛날 삼풍백화점 멀어진 국어 추상복합이 거기서 보면 그 주변에 역삼동 강남역 근처인데 레지던스가 그렇게 많아요. 주거용 레지던스가 생수기에 가려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2012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우리가 좀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여기서 참고로 예비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주택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주택법이 먼저 입주하거나 주택법 적용되고 법이 좀 바뀌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 아파트는 이해관계이 너무 커요. 내가 살고 대부분 아니 전세로 살거나 아파트 살고 돈이 커요. 너 전재산이 거기다 걸렸어. 그래서 대부분 이해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다들 여기 아파트 있는 거는 내가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엮고 살거나 전세를 주더라도 그 아파트가 어째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주택법이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아까 레지던스든 옛날 더 앞선 시대로 올라가면 콘도 이런 게 있어요. 콘도. 강남권에 저기 속초 콘도 무슨 양양 콘도 뭐 이래 콘도를 막 분양해가지고 콘도가 이쪽에 뭐냐면 이 공동센터 관리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가야 자 분양 계약서 조금 이제 숨은 법령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법적 쟁점 악유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여러 분양 계약서에 들어있는 건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공정위생법상에 이게 숙박업자다. 숙박업소고 30인 이상 모아서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었어. 공중위생관리법. 그래 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택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축법입니다. 딱 적어놨어요. 분양계약서에. 그래가지고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주거용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또 주거용으로 살 수 없고 이거는 생활용 숙박시설로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뭐 우리 최진원 변호사 말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놨어요. 천천히 뭐 그게 뭔 말인지 그냥 잘 안 읽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얘기 취지대로 하자면 이거는 숙박시설이고 주거시설이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주거시설이니까 주택법이 안 적용되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그 이면에 자 이제 어쨌든 상황이 정리돼서 여러분 10월달에 이제 이건 뭐 이제 이행방제금을 낸다 만다 10월 1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낸다 만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초조해지잖아요. 들어가서 이거 등기를 치고 그 물수탁 관리 업체를 해가지고 그거 할까? 안 내고 재판하면서 번질까? 세 가지니까 등기를 쳐놓고 재판하면서 한번 붙어볼까? 세 가지를 놓고서 이제 고민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 있어서 좀 여러분이 조금 이해되는 건 공동위생관리법은 전용 주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좀 펜션 같은 거 생각해 보시죠. 모텔. 보면 생수 갖다 놓고 수건 갖다 달라고 하면 수건 갖다 방 청소해 놓고 뭐 세탁, 청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 아파트 같은 건데 그러면 공동주택 그 발전기 예를 들면 그 외벽 칠하고 관리하는 아파트 같은 관리사무소는 어디 있어? 그거가 이거 디파크로 문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관리단도 만들고 관리 지표도 하고 관리소장.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다 들어오면 도움이 돼요. 판단이 도움이 돼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대표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입주자 대표회가 그 입주민들이 당연 모이는 기구예요. 입주자 대표회가 당연히 만들어지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을 중요한 국회 같은 역할. 국회 겸 대통령 역할을 해요. 그리고 관리소장은 관리 주체라고 해서 관리 업무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치면 마람 같은 거예요. 일을 시키고 돈 주고 일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라는 뗀 나머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건 구분 소유의 대상이에요. 구분 소유라는 개념은 뭐냐면 각자 구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지금 생수 구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구분 등기 되죠. 호텔형 분양형 호텔 다 개별 등기가 됐어. 이해가 되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는 아닌데 다 개별 분양됐어요. 옛날 콘도 애매하게 하다가 다 해줬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최근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실버타운이라 해가지고 노인형 실버타운에가 지금 개별 등기해주고 나중에 관리하면서 노인 그 아무 걱정 없이 뭐 이렇게 노후를 책임져 줍니다. 막 개별 등기도 되고 양도도 되고 똑같이 위탁 위수탁 관리업체 똑같이 집합건물법에 들어가는 이 다음 버전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버전에 그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집합건물법 대상에 제일 중요한 게 옛날 버전은 콘도, 분양형 호텔, 생수, 지상, 사업 구조가 똑같다니까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중요해요. 왜? 아파트가 아닌 걸로 다 팔아야 되니까. 누가? 돈을 벌려고.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려서 뭐 지어서 팔아고 아니에요. 팔려고 하면 모양의 색깔 옷은 어떻게 다양하게 입혀야지. 사람들 이거 좋아하고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제주도, 부산, 속초 호텔 30일은 내가 쓰고 운영해가 남으면 그거 수익 나면 내주고. 근데 그게 안 돼 망하면 그게 관리비가 더 많이 들면 그 얘기는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파트 피가 붙고 내가 가서 생수처럼 막 한 30일은 내가 대충 아무도 모르게 막 쓰고 무료로 영원으로 짧게 그 다음은 뭐 수익 나면 나는 이익 챙기고 그 얼마나 선순환을 잘 돌면 되는데 거꾸로 분양이 안 되고 그냥 수수료 비용이 지금 나잖아요. 이 지금 위수탁 관리업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돈을 매출을 일으켜서 통으로 30개를 넣어서 매출을 일으켜서 비용을 자기네들 직원 인건비 뭐 청소비 영역비 무슨 온갖 비용을 다 내고 그리고 수익의 20% 아니면 30%또 수수료 가져가고 나머지 70%나 80% 좀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 이까지 해가지고 분양형 호텔이나 콘도나 이래가지고 지금 그 가격이 여기 분양형 호텔 말고 여기 앞에 디다시 레지던스 강남 아파트 하나 예를 산다고 뭐 이것도 제 친구가 들은 얘기니까 뭐 부정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 그 강남에 아파트 한 대 산 가격을 똑같이 샀는데 그 역삼동 강남에 그 레지던스가 3억 안 돼. 왜? 자 리스크가 어디겠어요? 제일 큰 리스크 위수탁 관리업체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빠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20% 30% 수익은 뭐예요? 딱 이게서 이거 몇 명 왔는지 포스를 찍든지 딱 찍으면 어쨌든 관리 계약이든 뭐든 이렇게 뭐 전화가 되든 뭔가 통제를 하는데 비용이 이게 100만 원짜리 들었는지 150만 원인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멀리 아까 아파트 얘기했죠. 아파트는 내가 옆에 사니까 내가 어째 돌아갈지 관심도 없고 공사비 얼마다 그러면 옆에 물어보면 전 공사비가 지금 와제리 비싼데 이렇게 나오지만 나머지 생수부 조그만 거 지금 여러분들 몇백 세대 지금 408세대죠. 400세대쯤 되는 거 그거 얼마 들었고 어떻게 된 거 그 계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멀리서 내가 가서 이렇게 따져서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불투명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예를 들면 해운대 분양형 호텔을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잘 모를 수 있어요. 해운대 역 앞에 무역 앞에도 지었어요. 많아요. 수익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장사 수익이 잘 안 난다고 늘 얘기가 돼서 불만이 많아요. 분쟁이 그런 거예요. 이쪽 동네도 그렇고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 리그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오픈되어 있는 그 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물 분양에 다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최 변호사님은 얘기 안 하던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에 보면 6조, 7조, 8조만 해가지고 건축물 분양에 제대로 그 분양 신고할 때 잘 안 지키면 어떻다 저따 페널티가 이게 해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는데 대중 활성화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규제 이거 안에서 사업자를 벌금을 징역을 보낸다 이러면 과태료를 1억이다 3천만이다 이런 얘기지만 요거 가지고 되게 아직 막 다투어져서 판례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그럼 숨어있는 법이 자,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법원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옮겨도 이렇게 보이죠? 칠판 이쪽으로 써도 되니까 찍는 거는 상관없죠. 네. 상관없죠. 바로 옮기면 돼요. 네, 지금 우리 45분 여기까지 들어가 봅시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법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정대 변호사님도 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대비하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지금 이제 수문법 여기를 쓰고 그럼 지우기 이렇게 쭉 와요 된 거죠. 시도 논의는 제가 이렇게 아까 그 정대 변호사님은 여기 인터넷에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망홀 웨스트도 하고
그 창원의 그 센트럴 힐스테이트 그것도 지금 하시고, 그다음 서울 중구에 가보면 뭐 그쪽에도 또 하시고, 지금 뭐 이건 또 하려고 하고, 앞에 선행에서 가는데 주장을 다 내용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주장은 민법적으로는 희망이. 이건 희망이라고 속였다.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취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취소가 되면 나중에 법률 효과가 무효가 돼요. 속였다. 지금 사기분양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런 얘기. 사기분양에서 지금 주된 하시는 얘기. 우리는 그 전문가들은 이 신문기사 쪽 한 페이지만 보면 이 사람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인지 좀 이해를 하거든요. 소장을 다 안 받. 어쨌든 취지는 지금 이게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서 잘 안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시행령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 시행령. 이 지금 건축 시행령이 여기 조금만 더 하면 지금 공중위생법도 그렇고 건축법도 그렇고 이 시행령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2021년 1을 하면서 주 내용이 성수기 숙박시설에 있어서 일반 숙박시설하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리한 게 2021년도예요. 그리고 규제, 이행강제금이 붙은 것도 뒤에요. 이행강제금은 10%. 이거는 1월 달에 만들어서 4월 달인가 시행 들어가고, 뒤에 거는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만들어서 시행 들어가고, 이행강제금 10% 붙인다. 생수건 이건 이렇게 하고 이행강제금을 하면서 주거로 사용 못한다. 그리고 확인서를 받아라. 이게 2021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2021년 이후에 아까 한번 주신 거니까 2020년 3월 달에 하셨는데 여러분도 확인서를 썼잖아요. 이거 주거용으로 아니고 뭐 이렇게 이게 법이 시행령에는 들어왔어요. 확인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걸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양식은 못 받는데 여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령이 이제 공동위생관리법하고 시행령이 이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는 분양 계약서 쓸 때 받았을 걸. 저희가 그것도 좀 만들어져요.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가 그 얘기예요. 계약 같은 걸 써가지고 계약을 분양 계약서에 주거로 쓰고 생활형 숙박시설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어 있는데 우리는 잘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분양 계약사 하면서 그거는 이게 분양 계약 시에 그냥 광고 분양 계약 설명할 때 거주가 가능, 전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유력한. 예? 말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생활의 숙박시설 지금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면 전매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 합법적인 얘기. 예? 전매가 가능하고 그 당시 1가구 주문과세 안 됐어요. 청약 통장도 필요 없었어요. 거주지 제한도 없었어요. 얘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말도 다 맞는데 지금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능한 게 지금 전세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기 주택이 안 되게. 장기 거주가 장기 투숙객만 되지 장기 이렇게 전세 계약해서 들어오면 이게 지금 이거 다툼이 있는데 세입자 보호가 안 될 수 있다. 이게 찾아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세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미로 짐작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거주가 가는데 소비자가 이런 아파트처럼 거주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나 그런 확인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주장이에요. 분양 계약서에 있는 거하고 아파트 내가 분양 계약 체결하러 갔을 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 설명을 녹음을 해야 돼. 아니면 그거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정인이 있어서 정인이 유력하게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확인서를 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분양 계약서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투어서 주장할 수 있다. 사기 분양이라는 게
옛날에 지금 이 아파트 사기 분양도 많았어요.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다 사기 주장하게 돼 있어요. 왜? 가격 떨어지는 거 어떻게든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 기장에 저 오피스 이게 아파트 이게 지금 테라스형 아파트 하는데 102세대 분양했는데 실입주는 60세대 좀 하고 소속이 30몇 명 들어갔어요. 내가 피고 제가 이제 시행사 고문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창의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쓰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 아파트도 똑같이 이렇게 사기 분양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장들이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희망이라는 부분이 있고 차고 주장은 이건 어려운 걸 봐요. 차고란 건 주장하거든요. 세 가지를 되게 주장을 할 거예요. 여기는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은 이 세 가지가 같은 거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제일 주력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쨌든 기망행위여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는 이제 뭐 차고 얘기는 안 하는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었으면 취소시켜요. 중요한 부분에 계약이 착오고 나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수분양자. 근데 이게 어쨌든 계약은 중요 부분인데 내가 착오를 했냐 안 했느냐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판단이. 예를 들면 이거 너 뭐 전혀 몰랐냐? 예? 이런 내용을. 야 그때가 로또처럼 이게 막 하지 1급 500 몇십 대 뭐 몇백 대 뭐 이렇게 이 로또라고 해서 당첨 뭐 청에 난리 나는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아파트라고 살고 이게 했냐 그냥 세컨하우스 정도 살려고 네 속으로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막 어찌 되겠지 하는 거지 진짜 착각했냐 이런 거. 표시광고법이 이렇게 제일 그나마 유력하게 이 세 가지 중에 아파트 사기 분양 그리고 그런 것들은 위험이 많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아파트 사기 분양에 대해서 취소를 해주냐, 아파트 사기 분양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주장을 해주냐. 법원은 판례만 표시광고법 위반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시광고 기준은 어떻고 뭘 예를 들면 좀 쉽게 얘기하면 표시광고에 뭐 아파트에 있어서 뭐 이런 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이제 뭐 자료 뭐 평수나 뭐 청수를 줄이는 거, 예를 들면 뭐 거기다 스스로 설계 변경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표시광고 위반으로 여기는 약간 무과실이에요. 무과실. 여기는 상대방이 오인한 과실의 책임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불법 행위들이 여기 있으니까 무과실 불법 행위는 이것도 무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은 책임을 물어야죠. 이게 무과실 책임 가깝게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이게 그나마 좀 많이 인정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얘기가 대충 되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오픈된다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법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거는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주장이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특수성이 두 가지. 하나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가 조금 더 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분양 계약을 하는 중에 이게 지금 생수 분양도 있지만 위수탁 관리를 넣은 거예요. 위수탁 관리 계약을 여기다 일체로 넣은 거예요. 다른 유형에 비해서 곰곰 생각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는데 뭐 위수탁 관리 업체 이 업체로 해야 되는데 저 업체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콘도 분양하고 이럴 때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분양형 호텔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형이 크게 보면 두 개나 나눠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 기장에도 KCC 스위치는 하는 거기도 다 생축이 오시리에 단지 안에 늘렸어요 생축. 근데 해운대 그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그 빌리브 패러그래프는 그 소타로 이렇게 소타 하다가 다른 업체를 하나로 이렇게 맡겼는데 이 업체를 이로 바꾼 거예요. 안 되니까. 예? 그럼 뭐예요? 제일 1위 업체가 지금 뭐예요? 위수탁 관리 업체. 소타 말고 그런 거 있는데. 온다. 온다는 말, 온다는 1위 업체가 아니고
그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지금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위수탁 관리를 계약 위수탁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몇 가지 안전장치로 넣은 게 소비자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소비자보호법에는 약관규제법에 보면 약관규제 약관이란 건 보험약관 생각하시는 게 이 분양계약도 약관이에요. 정형화된 문서를 만들어서 찍을래 말래 이렇게 믿는 게 약관. 약관규제법에는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뭔가를 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거 하면서 이것도 사라. 이게 안 돼. 그리고 내가 계약 해제 조정 이게 지금 몇 가지 있죠. 여기서 계약 해제 마음대로 좀 못하게 만들었어요. 계약 해제 지금 이런 보면 계약 해제 임의로 막 못하게 돼. 그런데 이게 위수탁 업체 선정을 강제한 거예요. 업체 하나거든 이렇게. 이건 다른 데 보면 위수탁 업체가 두 분류잖아요. 30개를 모아서 난립하는 곳이 있고 함지업체 지금 못 모아서 하나는 막 지금 한 곳에서 밀어서 아까 말한 거기서 이제 그거만 할래 말래 그 마음대로 못 받고 근데 이제 자기들은 양도해가지고 갑이 지정한 업체 뭐해서 또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건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권리를 넘겨서 할 때는 내가 제한 안 하고 된 거 다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기간도 3년이잖아요. 3년 플러스는 이렇게 하는데 예, 3년. 3년이라는 기간도 긴 기간이에요. 너무 많은 기간이에요. 원래 소비자가 정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 상황에서 이런 건 이렇게 소비자보호법에 보면 어쨌든 나 입장에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 얘기를 이렇게 하면 공정거래법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은 제가 이제 쭉 찾아본 자료에서는 아직 별로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구 R&D라고 하는 거잖아. 변호사로서 이 분야를 많이 하고 이 부분 이런 걸 주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이게 지금 대법판에 확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주장하면 난리 나겠지만 그 재판이란 건 내가 주장을 해보면서 이 주장이 받아들이면 성수가 나고 안 되면 못하는 건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 끼워 팔기 못하게 돼 있어요. 대학이 나와 수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체가 시행사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이 위수탁 관리업체를 자기들은 편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이걸 강제하든 아니면 자기 편의를 제일 좋은 업체를 뭐 안정적으로 뭐 보장해 준다 이렇게 해놨지만 결국엔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아니면 이거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끼워 팔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어쨌든 뭔가 이제 기존의 이런 주장들은 어쨌든 표시광고법에서 가장 유력하게 주장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 기망행위는 증거를 여러분이 많이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런 주장들은 지금 과연 새로운 여기서 이 지금 위수탁 관리업체를 하나 세트로 들어온 것들은 옛날에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위수탁 관리업체를 세트로 안 넣는 데도 많잖아요. 자기들 30인들에 해서 위수탁 관리업체를 정하고 위수탁 관리업체가 나중에 집합건물법에 관리단들도 동의받아서 총회 의견 관리단 구성 여러분들 자꾸 보면 뭐 어디 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하고 뭐 어디에 또 뭐 동의해주고 뭐 업체 바꿀 때 동의 뭐 많잖아요. 뭐 세탁은 뭐 그래도 동의하고 뭐 동의 막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위수탁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단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하는데 동의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의 권한을 너무 제한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자기로서는 업무적으로 좀 유리하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페널티를 먹게 생겼다 이거죠. 얘가 돼서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있는 거고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려는 지금 이쪽에 있어서 얘기는 대충 다 됐는데 자 특수한 게 있어요. 특수한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소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생수건 이제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또 리그에 한 명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처음에 안 하려고 이제 이거 좀 어렵겠다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생수기라는 게 옛날 처음 분양할 때 뭐예요? 아파트가 다 1가구 1주택에서 나가고 중과세 하니까 규제를 피하려고 풍선처럼 막 지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시행자의 이익하고 맞아 들었어요. 주차장도 적게 지어도 되죠. 복도도 적게 해도 되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분양돼서 잘 팔리고, 예? 그러면 뭐 이제 이게 모으기도 좋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막 몇백 대씩 떨어 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옛날에 레지던스하고 이럴 때는 막 주거로도 살 때 전세로 갈 때 뭐 별로 관심도 안 하고 규제를 별로 안 하고 있었었는데 규제를 지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북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부. 정부가 뒷북 치니까 이게 불사 좀 답답하다. 예? 정부가 지금 어쨌든 인허가권자는 국토부하고 서울시, 부산시 이런 사람인데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불만이 생기면 어째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누가 누구랑 다투느냐 하면 내가 지금 생숙 산 사람하고 옆에 아파트 산 사람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구조는. 이해가 돼? 아파트 산 사람은 1가구 2주택 세금도 많이 내고 내가 아파트 해가지고 주차장도 세대당 많고 근데 저는 주차장도 지금 안에서도 이 건축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불나면 지금 불나가지고 막 난리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복도도 좁게 해가지고 규제를 막 이게 상업시설을 해가지고 불났으면 또 막 나중에 불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규제를 와 풀어준다 이래서 또 난리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당국이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 해요.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진짜 이게 개너 같은 거죠. 뭔가 이게 어쨌든 이 시설에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청년 이렇게 이 신혼부부 주택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뭐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는 필요는 있는데 아파트가 비싸고 하니까 작게 지금 실평수 8평 뭐 이렇게 작잖아요. 그다음에 뭐 40평, 33평 이런 데 해도 뭐 12평 뭐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혼부부나 그냥 살기는 딱인데 차도 없고 교통이 지하철 가깝고 이러면 그런데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 기존의 아파트 다 가구 주택을 규제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그럼 표가 거기서 같이 가면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진짜 이렇게 규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법을 이렇게 확 손바닥 뒤집어서 바꾸는 순간에 그 후폭풍이 더 무서울 수도 있고 또 뒤에 또 하나는 내가 장관이라면 내가 이제 소방 규제나 지금 주차장 규제 풀었는데 주차장 모자라면 옆에다가 이게 길가에서 노면 주차를 드립다 해보면 그 주차난을 또 뒤에 그 고스란히 그거 어찌게 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하지만 어쨌든 빨리 규제나 빨리 원칙을 안 접어서 시행령들 막 바꾸면서 이 규제를 뒷북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부로서는 이걸 어쨌든 그냥 엄격하게 규제를 때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서울시장도 또 뭐예요? 정치인들은 뭐예요? 표가 문제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대드는 한 놈이 한 10명이 부담스럽지 가만히 있는 100명은 막 좀 그렇대. 그러는 거 속사정. 이게 법이라는 부영역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영역,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뭐 이게 매덕이 뭐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이렇게 죽게 살기로 막 이 흥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나머지 다수는 그 세월 또 잊어먹고 그때 막 했는데 다가 세금 많이 낸 거 그런 거 또 옛날 얘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이 국토부라는 이해관계가 또한 끼어 있고 아까 여기 있는 분양계획할 때 위수탁 업체 여기가 지금 안 되었잖아요. 하나 더 빠진 게 6개월이 이 위수탁 업체 지금 국토부 기존의 사업 방식에서 새로운 두 개가 옛날 같으면 국토부가 뭐 아파트 짓는데 뭐 이러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시행령을 바꾸고 저렇게 규제를 뒤에 안 할 것도 고민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규제를 뒷북을 자꾸 치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생기고 지금 뭐가 심각해진 거고 정치인들도 표를 받으려면 좀 풀어주면 저거 단대리 튼데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얄팍하겠죠 서로. 서로 입장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냥 이런 상황에서 법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지금 요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쉴까요? 그 다음은 요 다음에 할 얘기는 재판에 이제 붙어서 향후 아까 지금 얘기했죠 여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재판은 이런 식으로 붙어서 이렇게 이제 가보는데 재판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재판부도 이 사람들이 뭐가 정보를 가지고 또래또래한 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거 빨리 안 된다. 뭐 어떻게든 빨리빨리 안 하고 뒤에 2년간 뭐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유보해 준다. 만다. 자, 요 얘기 다음에 하나 이거예요. 연결선으로. 자,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붙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10%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행정법을 좀 공부하시면 조금
10% 이내라고 돼 있어. 또 법을 이제 10% 이내라는 거는 예강예금이라는 게 이게 행정부 규제할 때 행정 규제는 이렇게 지금 법 체계가 이게 법,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 규칙 이 3단계거든요. 그럼 어디냐면 법하고 시행령까지가 나와 있는데 시행 규칙에 별표로 1회 위반이 얼마, 2회 위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심야는 미성년자 출입 따서 업무 이용 주점에서 미성년자 출입 못 하겠는데 아니면 저 편의점에서 미성년 담배 못 팔게 되는데 1회 위반하면 얼마, 2회 위반은 얼마, 3회 위반은 얼마 이렇게 행위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잘 안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왜 눈치를 보는 지금 10% 한다, 10% 한다, 10%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아직 뭐가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단박에 10% 할지 또 규제를 강하게 들어야 걸면 10% 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못하게 하면 또 헌법 소원하고 붙고 뭐 이렇게 낮추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은 이렇게 향후 그럼 이 상황에서 재판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향후 이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재판은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될 거고, 예? 재판은 서로 입장이 어떤 거고, 여기 또 뭐 여기서 이 대위변제에서 부상금 감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향후 대책에 나와야 돼. 각자 입장을 이해를 해봅시다. 각자 입장을 이해해야 소송을 하든 뭐 어떻게 협상을 어떻게 하든 둘 중에 법원이면 협상이 둘 중에 그러면 자 시행사 신탁사 자 리그 인사한테 나왔잖아 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죠. 자 리그 있는 걸 좀 세워봐요. 시행 하나 또 후토부 미수당 여기까지 넣으면 이제 다 리그 있는 거에 다 넣으면 한번 세워봅시다. 이거 미수당 시행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6개니까 하나 5개 반. 하나, 둘. 여기 같이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닙니까? 여덟. 여덟 개 무슨 생각하느냐? 문화 내부터 쉽게 잘 생각해 보세요. 수부장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약을 물리고 싶잖아요. 원위치.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되면 뭐 계약금 포기 그냥 하더라도 물리고 싶다. 이거 마이너스 P가 10% 좀 붙었잖아요. 보통 지금 업계 기준에 보면 마이너스 더 떨어지는 분들도 커요. 왜? 아니 이게 5억을 4억을 들여서 샀는데 4억의 수익이 크는 이게 하다가 이게 미수기가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이 관리비 뭐 비용을 내라 하니까. 뭔가 거기서 5%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사업을 했으면 2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150만 원, 170만 원 수입을 정상적으로 뭐 하는데 상가가 완전히 천바람 불면 상가에 지금 여기 오시리아 상가 가보면 상가들 텅 비었는데 많아요. 예? 오시리아 여러분도 오시리아 동부산 관광단지 안에 가보면 그 상가 그 비내용 무지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래서 경매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샀는데 그것도 비싸게 관광단지 안에 뭐 이제 뭐 그렇잖아요. 동부산 최대 동부산 관광단지 뭐 이케아도 들어오지 뭐도 지금 뭐 앞에 뭐 과학관도 있고 그다음 롯데 로리스도 있고 뭐 다 몰리거든 생각하고. 근데 뭐예요 지금 아직 나중에는 잘 될 거예요 제 생각. 한 5년 좀 10년 안에 제가 부동산을 20몇 년을 지켜본 거 하면 이것도 나중에는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 지금은 이제 몇 년 어떻게 그러고 하는 이게 과연 버티면서 이거 가져가야 될까 말까 하는 부분. 그러면은 계약을 뭐 운이치 시키고 싶다. 뭐 마이너스 P 10% 떨어지니까 계약금 포기하면 그냥 지금 뭐 어쨌든 팔아봐야 마이너스 P고 포기하면 돈이고 막 이게 제로인데 나는 어쨌든 좀 좋겠다. 그리고 포기하는데 여기 달려 있는 게 뭐예요?
은행은 중도금은 대신 누가 갚고, 예? 누가 대신 갚아주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고, 예? 또 대신에 나는 안 주고 계약금하고 잔금은 뭐 누가 너한테 뭐 누가 뭐 등매로 하지 공매로 하든지 모르겠고, 이거 내 속사지 내 속세만 다 입장하고, 그건 내 생각이고. 자, 시행부터. 자, 시행사는 뭐 하고 싶겠어요? 딱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행사. 그거 시행사를 빨리 중도금 잔금 빨리 갖고 누가 수분양대 막 잔금을 빨리 내고 입주하고. 하나 더 뭐라겠어요? 위스탁 관리도 우리한테 맡기고. 예? 뭐예요? 이게 공무관리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를 뭐. 이거 팔아서 좋고. 또 이게 어느 정도 회사는 내가 이게 그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건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위스탁 관리를 하면서 또 이게 비용 다 들어놓고 이쪽 수분양자들이 울며 계좌 막히는 데든 뭐 어쨌든 안 되면 경매를 그렇게 내는 거겠죠. 뭐 경매가 30-40% 지금 대출해 준다잖아요, 은행이. 예? 은행이 지금 아파트 대출은 뭐 60%, 70%뭐 이렇게 뭐 하는데 30-40%는 대출해 준다. 위험물이긴 한데 방법을 찾으면 30-40% 대출해 준다. 훌랑날래 보면 30-40%는 낙찰은 안 되겠어요, 누군가. 그러니까 뭐 내가 시행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겠어요? 빨리 좀 은행 빨리 빚 갚고 30% 40% 대출 받아서 들어오고, 그리고 나한테 위수탁 관리 업체 우리가 지정하는 대로 해서 우리가 위수탁 관리 수수료도 받고, 그래서 이익 나면 우리 그 수익도 받고 그렇게 해주는 게 요 생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서로. 근데 지금 안 받으면 뭐겠어요? 지금 안 받고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 중도금 은행에 대해서 이자를 내가 뭐 했어요? 연체 이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자를 잡고 하니까 수익이 보통 사업 시행 수익이 사업 매출 총 매출의 10% 정도래. 15%가 10%. 총 매출. 그럼 여기 여러분 분양 계약서 분양 뭐 20A, B부터 해가지고 뭐 70까지 해서 쫙 이래 더하면 분양 총 금액이 408억 딱 더하면 얼마 나와요? 그게 총 수익의 10%가 누구이? 기사님이지. 거기서 자꾸 연체하고 잔금 안 되고 이러면 어디로 돈이 빠져요? 연체이자. 건설 돈 공사비 안 주면 공사비 연체. 내주단데 이제 나가는데 이제 안 나는 연체.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분양 비행사 수수료 분양 대금 수수료 다 주면 이것도 연체. 뭐예요? 이자도 다 이게 녹아내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돈이 막 한 1년 2년쯤 되면 시행사 돈이 이자로 다 녹아내리는 게 없어요. 아니고 그런 상황이 이 사람의 리스크. 내가 시행사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체 이자는 줄놓으면 많은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 중도금도 지금 60% 내가 다 떠안네. 예? 잔금도 지금 안 내. 그리고 연체 이자 이런 최대 리스크. 연체이자가 지금 5.99%지. 예약세를 보면 뭐 2.99에다 3.00 더해서 5.99로 돼 있어요. 보면 거기 더 오를지 그 뭐 한국은행은 기준 그거는 제가 모르는데 한 6% 정도 되는 연체이자인데 아직 여기까지 붙을 수 있는데 자꾸 높아지면 어디 될지 모르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2021년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2024년은 그때 공물가 막 올랐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 올라졌을 수도 있고, 뭐 지금 난감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소송을 한다. 그러면 시공사가 중도금도 내가 갚으라고 난리고, 잔금도 지금 못 갚고 연체이자는 자꾸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쇼부를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시행사는 이게 연체이자가 다 녹아서 다 망해버려요. 그럼 단체로 다 모여가지고 이런 협상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최대 문제는 나중에 보면 무임성 차지. 재판은 니 좀 하고 나는 좀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나서 좀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망해요. 제가 이런 집단소송 수분양자들 꽤 많이 하는데, 지금은 뭐 50명, 70명, 100명, 뭐 408명 중에 한 절반 들어가고 나중에 한 5, 60% 들어가고 나머지 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뒤에 눈치 보고 이제 안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게 바게닝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행사하고 바게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여러분들 나중에 무임성 차이를 해가지고 나중에 석부 사람 뭐 내 경험상은 없어요. 지 살려고 하다가 다 죽어요 나중에. 왜?
자기는 저 연체이자를 지금 부담해야 안 부담해야 이게 연체이자 똑같이 부담하죠. 누구 나는 뭐에 차죠. 나는 차죠. 야는 언제 보증해. 그 내가 갚은 거 못 갚으니까 갚는 거. 그 연체이자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것 때문에 연체이자 플러스 신용불량자 이게 너무 무서워. 근데 우리가 자료를 막 모으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또 참 그게 사람들 의견을 모으니까 많이 알게 되는데 이게 세무부존재 소송을 내면 이제 나중에 은행하고 맞물렸어요. 세무부존재 소송을 내면 확정 시에 이 연체에 처리되더라고. 우리가 은행 대개 돈 빌리면 돈을 은행에 가서 돈 뭐 담보 대출하던 빌 못 갚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그 대출 담당자가 가지고 있어요. 갚으세요. 예? 왜 어려우세요? 그럼 가가지고 좀 갚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3개월 지나면 채권 출심하는 업체로 그 부서로 넘겨요. 그 사람은 대출 담당이지 채권 출신 담당은 아니에요. 그럼 채권 출신 담당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체자 처리를 한다 이러면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연체 처리가 빨리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타고 여기서 자 소송을 이제 나중에 한다. 이거는 시행사하고 기존 논의는 시행사하고의 논의인데 시행사는 결국에는 신탁사잖아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탁사가 사업을 예정하는데 시행사는 지금 비과될지 안 될지도 좀 애매해졌고 신탁사가 시행사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런 건데 나는 지금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가냐면 시행사를 상대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래요. 어디 여기 연장선 은행 상대는 중도금 채무 부존재를 한다고. 지금 소송의 방식이 우리 최진원 변호사 생각은 피고를 내설로 넣더라고 대부분.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시공사. 에? 시행사, 신탁사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야. 시행대행은 네가 시행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넣는 거야. 시공사는 너거는 공사하면서 이런 거 네가 분양할 때 같이 시공사 계약에 넣었는데 이런 내용을 왜 안 알려주고 너것도 방조라고 하는데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책임을 판례는 인정하는데 판례들 그런 사례를 가져와서 시공사, 신탁사, 시행사, 분양 대행사를 넣어서 소송하는 구조로 지금 현장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 더 이 소송은 한꺼번에 이게 다 끌어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구조를 한다면 이게 이해관계가 다 같이 들어와야 이게 뭐가 쇼부가 저것끼리 이게 따라 협상을 이거 따라 할 수 있겠어요. 한꺼번에 다 때려 넣어서 하는 소송 구조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을 상대로는 수분양자가 지금 은행은 뭐라고 촉촉해요. 중도금 빨리 와 안 갖고 여체자하고 뭐라고 신용불 여기서 지금 중도금 원금하고 이자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네? 중도금 이자하고 연체이자 붙는데도 빨리 안 갚으면 너 신용불량자도 낼 수 있고 연체이자하고 너 안 무서워. 너 살아가는데 사업하는데 피곤할 건데 안 되면 너 가압류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상환해라. 그럼 여기다 가압류 같은 거 나중에 뭐 한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얘기한다. 근데 이게 뭐예요? 신용불량자가 제일 불편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여신 그 관리 규정, 우리가 규정을 찾았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 우리도 잘 몰랐으니까 규정을 안 볼 때는 진짜 불편한지 이거까지 다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시행사 고문을 하는데 너도 빨리 내 중도금 갚아라 해서 중도금 우리는 채무부존재 소송에 왔으니까 이 연대 보정 책임이 없지 않느냐 시행사는 시행사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왜 그 부산은행은 야 어쨌든 그거 상관없이 그 우리 별개인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알면서 그런지 모르는지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채무부존재 소송, 중도금 채무부존재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신용불량자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내부 은행 내부 규정. 그러니까 신용불량 등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
그러면 가압류가 지금 원금 이자 상한데 가압류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 또 고민에 넣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런 거.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한 은행에 대해서는 중도금 채무 부정제 확인 소송을 하는데 여기서 쟁점. 왔다 갔다 해서 좀 이해가 되게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중도금 채무 부정제는 자 은행의 입장은 뭐냐면 분양 계약하고 들게다 이거 다 터지는 거예요. 다른 상태에서 수분양자 입장은 뭐겠어요? 분양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 계약은 한 세트 아니냐 이렇게. 아니 내가 분양 계약할 때 이 분양 계약 뭐가 잘못돼서 문제가 없어 틀어뜨리면 중도금이 어찌됐든 잔금이 어쨌든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나는 수분양자고 소비자고 사회적인 약자고 너는 전문가고 그래도 이게 부정 계약만 주된 계약만 틀면 그 뒤에 대출 계약 이거는 종된 계약 내지는 별개 계약 아니냐 이래 얘기해요. 은행은 아니 그건 우리는 분양 계약 나는 모르고 나는 네 지금 다 이걸 대출 계약 와서 우리한테 대출 계약 써놓고 가놓고 그거 안 갚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 분양 계약을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다쳐지고 그래. 네? 이 결론적으로 정리하기 앞으로 다 많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변수들이 또 있다고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은행을 가보면서 이러고 자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많지 않아요. 왜? 신탁을 수수료만 받고 그러면 뭐예요? 관리만 하면 되는데 뭐 내도 나가는 게 없잖아요. 일 복장에서 좀 일이 많네. 돈 받고 수수료 받고 이래저래 건데 일이 많아요. 아이고 떠들고 이래서 하면 좀 불편하지만 뭐 나의 돈 나가는 건 아니야. 둘이 누가 돈 데려왔네. 대출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게 왕창 날라가는 제일 큰 피해는 누가 생길 수 있어요? 돈빌, 돈 왕창 빌려. 돈을 이 사업 하려면 땅값 다 빌려주죠. 공사비 다 빌려주죠. 사업한다고 일반 한 달에 운영 3천만 원씩 해서 그거 전부 그 돈을 뭐 몇천억이 될 수 있는 그걸 다 빌려줬는데, 예? 다 잘 지어가지고 장도가 짝다 하도록 빨리 상환하라고 빌려줬는데 직업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예? 그러면 뭐겠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지켜보다가 지금 안 나타나는데 안에서는 얼마나 이제 마지막 카드가 뭐겠어요? 그래? 그럼 전타 우리 손에서 좋으니까 이게 다 날리다 그래. 예? 누구 낙찰 얼마가 되든 상관없다. 난 1순위를 받아 가겠다. 예? 그래 안 하겠어요? 저끼리 모여서 야 나 옥매처리 하자. 막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소리가 나니까 좀 지켜보고 지금 은행하고 지금 이 시공사업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어느들 1년 6개월 뭐 1년 정도 되고 지금 한 오래 지나고 국토부 어쩔지 저거 좀 지켜봐야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지켜보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자. 내가 대주다. 대주전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4월 달부터 소송 들어간다는데 지금 10월 이행강제금이 어찌 될지도 확정이 안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혼돈 상태. 이거 과연 어디로 갈까? 지금 정부가 어찌할 건가? 민주당이 되면 저 어떻게 할까? 지금 국민의힘에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까? 예? 그럼 행정관료, 국토부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은행은 어떻게 또 압박할까?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제일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중도금 여기서부터 제일 50%도 안 받는데 제일로 하려고 할 게 누굴 쪼겠어요?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쪼은다. 여기 신탁 자금에 이 돈을 분양들 일부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신탁 계좌로 들어가요. 신탁 계좌에서 돈이 중도금이든 뭐든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고 제일로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것도 케이스마다 좀 틀린데요. 지금 아까 내 친구 하는 해운대 그 빌리브 패러그래프 그는 시공사가 지금 신세계 건설이 대리변제를 했어요. 중도금을 갚았어요. 그 자기들은 이제 어제 내가 얘기 많이 했는데 왜 시공사가 대리변제를 하지? 시행사가 돈을 갚는 거 연대보증인데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섰단 말이야. 아까 있죠. 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섰는지 안 섰는지 내가 말로 쓰겠어요. 실제로.
예? 시행사가 뭐 망하든 뭐 나는 책임을 안 지는데 저게 문제가 생겼다고 시공사가 따는 거 골치 아픈데 신세계건설은 여기서 대리 변질했다라. 그러면 이 대구건설은 대리 변질할까? 안 할까? 여기다 압박을 지금 할 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쪽에서 이제 은행이 이렇게 수분장제 상대로 너 다 압류한다, 신용불량자 만든다, 소송한다, 빨리 인체이전 무섭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쪽 손으로는 야 시공사 불러다 놓고 야 너거 뭐 법인 통장 그거 가만둘 줄 아느냐?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뭐 확 잡아푼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서로 이 답답한 게 여기서 대의 변제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좀 깊숙이 더 들어가면서 봐야 돼. 상황을 응수타진하면서 이해가 되죠. 이게 시공사 입장이 그 대충 다 나오면 되네. 국토부 그다음 위스타 호텔은 제발 내가 위스타 호텔 내가 조용히 빨리 많이 들어와서 시켜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거 고민 하는 게 뭐 있겠어요. 위스타 호텔은 빨리 뭐 잠깐 등기하고 들어와가지고 위스타가 이제 나를 한 방에 다 밀어주면 뭐 수익을 열심히 내보겠지. 야놀자나 뭐 여기한테도 하고 뭐 내 아는 거기도 보니까 뭐 온갖 이 플랫폼 사업이거든 이게. 이게 에어비앤비 뭐 다들 야놀자 여기한테가 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플랫폼 사업에다 쫙 올려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많이 여기 경쟁업체가 뭐겠어요? 모텔, 펜션, 그다음에 이제 생수. 네? 내가 젊은 애들 내 가족이다 여행 해온다고 모델로 돈이 젊은 뭐 연인들이면 모텔로 가고 뭐 돈이 좀 호텔 갈 생각하고 펜션도 갈 생각할 때 생수를 하나 넣었거든. 가족 단위로 온다면 모텔에 갈 수는 없으니까 돈 있으면 호텔로 가고 호텔에 안 가면 그러면 펜션이나 생수기나 과외 수수료 아까 내가 쭉 보니까 여러분 오기 전에 그 주변에 모텔은 6만 원, 7만 원 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렇게도 받고 완전히 지금 불법으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완전히 그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데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좀 비싼 거는 11만 원, 12만 원 그 주변에 시세가 가요. 그 주변에 그쪽 지금 있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 그러면 자 이제 재판을 이제 피고를 한다면 그러면 시행사 분양대 시행사는 뭐 이런 데가 책임을 져라 말아라 이렇게 붙었고 분양 대행사를 하나 넣는다면 분양 대행사가 너가 속인 거 아니지 누구예요? 분양을 대항하는 사람이 제일로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가 그때 집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전세도 하고 입주도 되고 그래 뭐 다 이거 다 안 이야기했잖아. 그래가지고 너 확인서 써라. 내지는 증인으로 나와서 해라. 얻는 적이 없는데 증거를 대세요.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증거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증거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쉬워. 그리고 녹음하는 사람도 있고 간혹 가다가 사진을 찍은 사람도 말을 확인을 받은 사람도 그건 알 수 없는데 그냥 대행사에 대해서 이런 거고 신탁사는 뭐예요? 네가 시행사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신탁사에 하는 거고 그다음 뭐 남는 걸 은행은 세무부조직 확인 돌아가면서 이렇게 판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기존의 생수기든 분양형 호텔이든 다 같은 맥락으로서 판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이 상황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소송을 할 실력이 있냐 없느냐는 아까 말한 이거를 끼고 있는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서 판을 봐야 돼. 내가 여러분 이게 시행사는 다른 놈 시공사가 들으려면 저는 나쁜 놈이냐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수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맞겠어. 나의 이익 입장에서는 나는 좀 억울하고 이 상황을 정부가 좀 무책임하게 좀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있고 위스타 관리업체에 대해서 지금 난리하잖아요. 막 한 곳에도 막 몇 개씩 붙어가지고 니도 위스타 너희를 지금 30개를 못 모아 난리다니까. 모으면 또 어디로 튈지.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과점 시장 같은 게 돼. 경제학에 보면 완전 경영시장, 불안정 경영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 이런 게 있어요. 독점 시장은 하나고 완전 경쟁은 아예 우리 같으면 빵집이나 음식점 같은 완전하게 이제 이건 없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 사실은 완전히 음식점 같은 자유롭게 그냥 사실 경쟁하고 과점 시장이 서너 개 없어요. 우리 정유업체 SK, 뭐 에너지, S-오일 이런 거 서너 개가 지금 다 먹잖아요. 통신시장 SK텔레콤, LG텔레콤, KT 세 개가 지금 다 있잖아요. 그냥 자동차 같은 거 옛날 기아, 현대자동차, 뭐 삼성, 르노 뭐 쌍용하다가 지금 뭐 쌍용동도 만나고 삼성도 하고 과점 시장. 지금 외국 차들이 벤츠, 뭐 BMW 이런 게 들어왔어.
과점 시장이 될 텐데 그 혼돈 상황에서 죽어나가면 누가 죽어나겠어? 어디로 이게 수익은 안 나는데 관리비에서 소송이 눈앞에 보일 수도 있다. 수익은 이게 야놀자든 드립다가 꽉 시장에 공급은 막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 시장에서 내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뭐겠어요? 속된 말로 에어비앤비나 야놀자는 여기 이때가 이걸 위트스타 관리업체로 이렇게 먹고 들어와가지고 사고를 확장하면 바로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요것만 딱 올린다. 그럼 한 10개만 딱 올리면 여기 딱 맥락이 긍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못했는데 여기는 생수기 한 10개만 여기 딱 있으니까 내 거만 예를 들어 야놀자면 야놀자 거만 딱 올린다. 이러면 이거 내 사업이니까 이렇게는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플랫폼을 광고 홍보에 써서 분양을 유도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랑 위수탁을 전문으로 하는 호텔이나 아니면 이런 거 유사 호텔 유사의 레지던스 하이엔드 뭐 요새 서비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텔형 완전히 그런 식으로 시대가 지금 아파트도 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대나 관리 업체에서 해주지만 전용 부분은 이 서비스 호텔형 레지던스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도 보면 뭐 밥 해가지고 아침에 식사 해가지고 이렇게 대주고 세탁도 그 전용으로 들어가지고 세탁업체 딱 이렇게 딱 뭐 지하에 있는 상가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 전용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 뭔가 시스템이 아예 그 더 이제 좀 고급화하는 전략으로 가는데 그런 식의 이 업계도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정리해 보면 대충 지금 여러분 선택지가 3가지잖아요. 3가지가 이 대책에서 상호 대책 이런 입장이니까 자, 네. 안한다. 써서 한다. 미술. 연주. 안 한다. 한다. 저까지 소소. 한다. 소소. 이게 알고 보면 복잡한데 납지를 딱 이제 나중에 큰 틀에서 알고 어느 정도 제 생각인데 내가 넣었다. 3가지밖에 없네. 왜? 3가지 중에 내가 고르는데 어째 고르는 게 제일 선택할까? 내 혼자 움직일까? 다시 같이 움직일까? 그거 걷는 거. 그 다음은 저거죠. 자, 입주한다. 입주 안 한다. 자, 그죠? 소송한다는 뒤에 이거 키워드가 결국 막판에는 뭐는 게 이런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다 들어보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뭐 명쾌하게 정리되기를 우리는 그다음에 좀 명쾌하게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어쨌든 법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참고로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참고로 자 입주를 한다 입주 안 한다 네? 입주 안 한다는 건 입주 안 하고 소송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서 스택하잖아. 입주한다 입주 안 한다 입주 안 하면 뭐예요? 소송한다 안 한다 소송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 소송해서 다 죽어요. 이해가 되죠? 입주하면 위수탁업체를 선정한다 안 한다 그거 이제 좋아하는 거. 입주하고 나서 위수탁업체 선정하고 나서 또 소송한다 안 한다 또 정해. 뭐 별로 복잡한 필요 없다. 어느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잘 모르죠.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이제 각자 입장이 틀려. 자, 여기서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선택인데 가압류 지방법 법률에서 이 연장선 얘기가 결국 이 법적인 내용하고 이게 가압류 구성금 하는 사람은 누가 하겠어요? 시행사 아니면 은행이 하잖아요. 하는 사람은 시행사 아니면 은행이에요. 시행사는 뭐 중도금 안 그랬으니까 중도금 내라 잔금 내라 빨리 이렇게 하면서 가압류하고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예를 들면 내가 기장에서 그 시행하는 그 공무원들이 가압류를 하려고 해요. 왜 가압류를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가압류하는 왜냐면 분양을 한 60% 이렇게 70% 하면 신탁사에 자금이 들어와 있어요. 공사비를 주는 것도 있고 뭐 자금비 대주단에 돈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돈을 신탁사에 묶어 놓으나 가압류하나 나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시행사에 이해가 되죠. 이 돈이 시행사에 신탁사 자금 묶어 놓고 가만 뭐 그건 내한테 돈 생긴 것도 아니고, 예? 이자 보통 예금 그 이자 해봐 얼마 안 되는 거 그건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면 뭐하냐. 근데 그거 대신에 가압류 넣으면 이 수분형제가 압박을 받아서 가압류를 어쨌든 문제가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똑같이 은행 이자 안 하니까 가압류 한다 만다 이랬는데 이제 조금 유리한 건 가압류는 이게 공탁금이냐. 공탁금이 이게 채권의 이제 40% 그중에 성금이 3분의 1, 정권이 3분의 1. 내가 잡으려는 금액이 한 5억이다. 그러면 40% 2억을 공탁해야 돼. 그중 2억 중에 3분의 1인 7천만 원, 6,700, 6,500, 7천만 원은 현금으로 그래. 이해가 되죠. 돈이 꽤 많은 돈이니까 과연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감한다 한다지만 이 공탁금이 지금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 가압류 부담하는데 제 생각에 가압류를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 방법은 뭐 우리가 변호사가 생각할 때 법을 넘어서는 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뭐 인터넷에 오픈되는 거하고 유튜브도 오픈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빼돌려 놓으세요. 그러면 빼돌리면 사형이 취소소송 들어오니까 뒤에 그게 원인이 될지 말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산다면 이거 가등기 같은 걸 해놓을 생각할 것 같아요. 가등기. 이게 재산을 완전히 빼돌리는 게 가등기라는 건 우리 엄마나 누구한테 아니면 친척이든 이 재산을 합법적으로 넘기는 거죠. 가등기는 등기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뭐 1억씩 5억째 3억짜리인데 그럼 뭐 한 3억이든 한 30%까지는 할인이 되거든요. 원래 이 양도세에서 그럼 2억 1천만 원에 가등기를 하는데 한 10%는 5% 뭐 어정도 뒤에 가등기만 10분의 1만 치니까 되니까 10분의 1 되고 뭐 10분의 1 정도만 뭐 이렇게 등기를 쳐가지고 넘겨놓았다. 본등기만 안 하면 뒤에 압류가 뒤에 구순이라고. 압류보다 선순위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려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뭐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등기 같은 것도 너무 못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입주해서 등기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난 돈이 너무 많은데 그럼 뭐겠어요? 빼돌리는 가등기 하려도 너무 많네. 그러면 입주해서 등기 치고 그다음 이 수탁관리업체는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나 같으면 안 하려고 할 거 어찌 될지 못 보잖아요. 그다음에 소송은 한번 해보고 이런 선택지를 할 것 같고 돈이 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뭐 이게 가압류 것도 별로 아파트밖에 없으면 뭐 그러면 이게 이 취득세를 다 안 문단 말이에요. 이 빼돌리는 이 소송에 있어서는 나중에 사행 취소소송의 문제도 있지만 취득세가 4.6%에다 이 복비 뭐 이런 것 다 하면 한 5% 부담이 돼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등기는 말 그대로 매매 예약을 목적으로 내가 미리 일부만 받고 나중에 팔 거니까 지금은 조금만 받아놓고 가등기 놓으면 합법적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럼 뭐 가등기 집에 뭐 아파트 우리 다른 사람한테 한 30% 다운이야 30% 낮아서 여기 써놓는다고 그게 불법이냐? 안 불법이라는 거. 내가 팔고 돈 계약서 쓰고 내 받았고 받고 예? 그냥 나중에 가등기 해놓고 그래놓고 뭐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재산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빼돌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지. 대충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변호사님 만약에 재판을 우리가 한다면 이제 공무원력이죠. 다 그렇지. 여기 하나 써놓고 설명 많이 합니다. 변호사님이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재판은 한 번 하는 걸 기준으로 지금 1심에 수금은 그냥 금액에 0.5%
이게 성공보수는 지금 10% 있잖아요. 분양금액에. 이게 10%에, 그러니까 분양금액이 1%. 뭐 복잡 생각 없이 4억이다. 그럼 착수금은 0.5%니까 220만 원. 예? 공공보수는 1%. 예를 들어 4천만 원이 걸려있잖아요. 4천만 원 안 주고 돌려받는다. 뭐 뒤에 이거 뭐 은행이 이런 것들은 뭐 그건 그렇게 넓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성공보수는. 저것도 뭐 하면 1% 할지 그건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쉽게 생각하는 건, 아, 착수금을 내가 소송한다 이러면, 4억이면 0.5% 220만 원. 그 다음에 그들 비용은 이제, 여기 이제 비용 한 인지대 송달용 조금 붙어요. 인지대 송달용 이런 것들 있잖아. 그다음에 실비. 조금 붙으니까, 각자 뭐. 그러니까 조금 그 정도 선에서, 만 30만 원 될지 그건 모르겠어.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딱, 내 할 사람 뭐. 그러니까 이걸 세대당 10세대 하면 어떻게 하고 20세대 어떻게 그걸 다 너무 복잡하고 여기 매년 모여서 몇 세대가 됐다. 10세대 됐다, 20세대 됐다. 하기는 하려고 생각해. 왜? 이거는 내가 여기서 밀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판단을 받을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의 이해도 관계되고 나의 이해도 관계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 비용은 0.5%니까 뭐 무엇이 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 4천만 원 만약에 안 된다? 돌려받는다 하면 이자해서 10%니까 분양가 1% 됩니까? 그럼 그렇게 성공모수 정하면 뭐 서로 대충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몇 명이 된다. 막 그렇게 대충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요. 오늘 질문 하시는 이야기 너무 길어져 버렸다. 미안합니다.